네, 유튜브에서 종합편성 채널을 꿈꾸는 송작가TV의 야심작이죠. 대중문화 콘텐츠 토크 프로그램 K콘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서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송명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평론가의 원소스 멀티유저 김성수 평론가죠. 네. 아,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좀 깜짝 놀랐던 네. 버글놀이 하나를 가지고 네. 모든 방송사에서 통용되는 김성수만 찾으면 된다. 그렇지. 근데 어디 가서 들어도 똑같다. 뭘 똑같아? 다 다르지. YTN에서 하는 말 다르고, 김성수 TV에서 하는 그건 말 본인 다르고, 생각이시고. 스픽스에서 하는 말 다르고, 근데 송 작가에서 다르고. 다음 방송국으로 갈수록 이게 더 풍성해져서 그렇지. 들어가더라고요. 점점 더 살이 붙는 거지. 그래서 달라진 게 아니야. 진화하는 거지.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 네. 아바타 1000만 목조에서 꼬꾸라진다는 예언이 난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800만 넘어서고 난 다음에 네. 일주일째 900만을 못 올라타고 볼 사람 다 봤나 봐요. 네, 버벅버벅 기고 있거든요. 1000만 못 가고 내려온다. 5만 원 빵인 거 알죠? 예, 지금 900만을 오늘쯤 넘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 안 넘었네요. 예, 891만이 어제까지예요. 오늘 900만 넘어요. 아, 너무 뭐야? 이제부터는 속도 안 붙어. 왜 안 붙어? 가속 경쟁력이 끝났어. 없어, 아직도. 아니야. 예, 주말에, 예, 엄청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스위치 봤거든? 예. 헐라. 아, 그래요? 더 재밌어. 아바타 2가 1000만을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내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바로 이 방송 직전에 골든글로브 수상 결과 가지고 또 아, 정말 쉣더 죠. 네, 수상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골든글로브 정신 못 차렸어요. 네, 헤어질 결심이 아직까지도 제80회 골든글로브 비영어권 작품상 수상을 할까 말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결국엔 불발이 됐습니다. 너무 저는 뭐 안타깝네요. 다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미국의 그 어떤 경제 외교 정책이 중국 재료가 50% 이상 들어가면 무조건 수입 금지거든요. 인종차별이네요. 재료의 50%가 중국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미국에서 야.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야, 날카로워. 안중정서. 명쾌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이야. 실제로 이 작품 안에서 인종차별의 문제를 정말 상징적으로 잘 다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대 정신도 그렇고 미국이 제정신이라면 또 골든글로브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면 당연히 헤어질 결심한테 상을 주고 나는 인종차별자가 아니야! 외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한테 딱 상을 주면서 나는 인종차별자야. 칸 해버렸어요. 영화제라든지 베를린 영화제였으면 상을 받을 줄 몰랐겠지만 골든글로브의 어떤 특히나 그 미국적인 사고 안에서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든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중국과 한국의 배우가 협연하고 있는 또 인종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런 이슈가 저는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진즉에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솔직히 연하신 재미도 것처럼. 없더라. 난 솔직히 재미없게 알았어. 어쨌든 저는 아카데미는 좀 다른 결과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슬금슬금 미국 언론 내에서도 비판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전도 아니고, 그리고 인종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쪽에 그냥 납죽 엎드린 거냐? 그거 어차피 미국 내에서 인구 비율로 보면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2등이 됐어요. 네. 흑인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구 비례로 상을 주냐? 뭐 이런 쪽의 그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 못 차렸다 진짜. 그건 전 아카데미 더 할 거라고 봐요. 전통적으로 그 아카데미에 그 후원하는 대기업체들도 본인의 마케팅에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는 작품은 경쟁작이 없을 정도로 워낙에 그 말하자면 수상 운이 좋았어요. 그 당시에 솔직히 기생충만큼의 이슈가 될 수 있는 주제의식을 가진 영화 자체가 그 연대는 없었거든. 그리고 또 두 번, 세 번 말하긴 그렇지만 이 안에 그 박찬욱의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비주얼의 박찬욱적인 그림이 좀 부족했다. 아가씨의 내가 그 서재 장면 같은 그런 게 안 나와요. 아니면 새끼처럼 조금 탕웨이를 혹사를 하든가 너무 밋밋하잖아.
그 눈에 굉장히 음심이 가득하다는 네. 느낌이야. 아주 음란 그 자체네요. 방금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음심이 막 네. 보였어. 아가씨하고 새끼 공통점이 뭐야? 실루엣이 좋았죠? 네, 실루엣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죄송합니다. 해보고. 네. 제가 워낙 그 영화를 보는 어떤 뚜렷한 주관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여긴 송 작가 부분이 TV니까 있었던 송 것 작가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망가졌거든요. 빨리 진행하세요. 네. 자, 금주의 콘텐츠 바로 제 뒤에 있는 너무 아름답네요. 환혼입니다. 너무 비교되네요. 누가요? 밑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스스로 자수를 하고 그러세요. 네. 자, 아무튼 자, 환혼 TVN의 토일 드라마죠. 원래는 시즌 1이 20부작으로 제작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너무나 대작이다 보니 10부작이 늘어나면서 2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뭐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지만 이제 일단 파트 1은 평균 9.29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파트 2 빛과 그림자는 전국 평균 9.7, 최고 11%. 훨씬 낫죠, 파트 2가. 훨씬은 아니에요. 아니, 한 왜냐면 2% 비슷한데요? 파트 1 끝나고 네. 여주인공 빠진다 그럴 때 파트 2 망한다고 그렇게 걱정이 많았죠.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파트 2를 훨씬 더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파트 2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제가 좋아하는 그 무협지의 어떤 제대로 된 그 영상적인 구현이 일어났죠. 사실 원은 너무 스토리가 복잡해.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네. 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설정과 세계관을 처음에 설명하다 보니까 20부작이나 허락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스토리가 이야기가 정리가 안 다 되죠. 정리가 안 된 네. 거예요. 그래서 10부작을 더 늘려서 파트 2라고 해서 결국은 30부작을 만든 건데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아무리 TVN이라도 이런 식의 배포를 내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내려준 거다. 누구 때문에? 홍자매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홍자매라고 하는 작가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도박을 갖다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결국 도박은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은 아시아 계열에서 이 환혼의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아시아 쪽에서 이런 무협 분석 좋아하잖아요. 아니요. 무협을 좋아한다기보다 네. 아시아에서는 지금 젊은 이 배우들의 비주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보지 못하고 일본에서도 보지 못하는 정말 세련되면서도 고전적인 그런 아름다움들이 이 주인공한테 있다. 실제로 남자 주인공도 그러잖아요. 네. 남자 주인공 딱 보면은 굉장히 꽃미남인데 근데 딱 무협지에 갖다 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고풍스러운 느낌들이 이재욱 씨.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전에 정소민 씨도 그랬지만 이번에 고윤정 씨도 비주얼로는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탑 10 TV, 넷플릭스의 글로벌 탑 10 TV, 그러니까 비영어권 순위를 글로벌 탑 10 TV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7월 한 달간의 원이 5위를 유지했고 8월에는 심지어 3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요. 지금 환혼 파트 2 같은 경우도 공개 2주 만에 비영어권 부분 6위를 하다가 나중에는 3위권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신 글로리가 1위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역시 글로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비영어권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완전히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홍자매 덕분에 이렇게 잘 됐다 이런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홍정은 홍미란 작가 파격적인 기획과 도전으로 이 호평을 받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홍자매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작품이 있었죠? 특히 이제 호텔 델루나. 어떻게 알았어? 아이유 때문에 아이유잖아요. 정말 아이유를 참 아름답게 만들었죠. 우리가 그동안 나의 아저씨 이후에 네. 그 호텔 델루나가 나왔는데요. 난 이제 나의 아저씨에서 그 감성 깊고 그 깊은 연기를 보면서 그 어떤 아이유의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하면 호텔 델루나에서는 이렇게 분장만으로도 의상만으로도 이뻐 보일 수가 있구나. 너무 아름다웠어. 막 그런 걸 느끼면서 아이유가 이렇게 이뻤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쁘다 안 이쁘다가 아니라 그 안에 그려내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찌 따져놓고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전통 전래 동화
나 민담을 많이 들여온 것, 그러니까 역사는 아니야. 네. 전통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나 구성을 보면 이게 중국 거 같기도 하고 일본 거 같기도 하고 너무나 세계적인 거야. 그렇죠. 동양적이면서 너무 세계적인 거예요. 그 다음번에 있었던 손오공 화유기. 화유기. 응.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서양적인 요소까지 다 합쳐져 있는 이른바 세계 문화를 퓨전해서 섞어서 담아낼 수 있는 정말 이런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작으로서의 느낌이 아니라 요거를 다시 델리케이트하게 이거 윤석열 닮아가나?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재해석해갖고 맛깔나게 꾸려내는 데 있어서 사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 드라마 환혼도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독특한 세계관인데 독특한 세계관이면서 어떠한 전래동화나 외국의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세계관이에요. 아예 그냥 가상의 과거의 어떤 정말 전설에 내려올 것 같은 나라를 주제로 한 거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예. 소재는 중국 물들었다. 이런 욕을 먹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근데 환호는 잘 비껴갔어요. 아니 솔직히 초반에 그 표절 논란이 있었어요. 네. 중국 작품을 갖다가 베꼈다. 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뇌를 열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중국스럽다는 게 뭔지도 그렇지. 몰라. 걔네들이 우리 거 베껴서 써갖고 그럴 수도 하기는 있는데. 거는 싫어하면서 그렇지. 우리는 걔네들 쓴 게 아니라 비스무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할 수 있냐는 거야. 내가 보기에 비슷한 거는 의상밖에 없어, 의상. 맞아요. 근데 의상도 사실은 시접이라든가 고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중국 옷이 아니에요. 그냥 뭘 모르는 애들이 자꾸 그렇게 떠드는 거거든. 진짜 자기네 그 나라의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어줍지 않은 눈으로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환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혼을 갖다가 바꿔놓는다라는 이 개념은 중국에서 넘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혼이 바뀐 얘기들이 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빙의라고 하는 개념에서 무당과 더불어서 접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독특한 신앙들이 있잖아요. 이 무 속에서 말하는 접신의 신앙 이거는 다른 중국이나 혹은 또 일본의 그런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귀신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몸을 일부러 비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이렇게 쑥 들어오면서 어디로 뭐 빠져나가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게 잘 나오는데 혼이 딱 들어왔지만 내 혼은 여기 있잖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외국들은. 혼이 들어가면은 서양적 개념이고 또 중국적 개념인데 다른 쪽 혼이 들어오면 내 혼은 튀쳐나가 버려. 구천을 떠돌아. 근데 이 환혼에서 보면은 혼이 들어오면서도 내 혼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네. 이게 한국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신앙에서의 독특한 DNA들이 고스란히 있어요. 그리고 혼이 바뀌면서 하늘을 날아다닐 만한 무공을 배우는 이 와중에도 결국 그거 갖고 연애하잖아요. 이거 한국 드라마야. 거기다가 그 출생의 비밀 이런 거 그대로 이거 무조건 K-드라마. 무조건 K-드라마야.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한국 드라마의 통속적 그 요소들을 가지고 환혼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펼쳤다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가 K-드라마의 DNA를 갖고 있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점점 가면서 이거 너무 뻔한 한국 드라마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신선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시한부 인성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환혼이 되면 시한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 비극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홍자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모든 요소와 속성들을 잘 꿰고 있는 데다가 한국의 설화의 특징들을 정리를 잘했어요. 분류로. 그래놓고 세계화될 수 있는 지점들을 가지고 그거를 퓨전으로 만드는 그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내러티브 비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다 풀어드리긴 좀 힘들기 때문에
드라마 기획 의도를 좀 그대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역사에도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호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이 있는데 이 환혼술로 인해서 주인공들의 운명이 뒤틀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걸 극복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판타지 로맨스 활극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환혼이라는 장치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서로가 이제 갈등이 되려면 누군가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데 그걸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여기서 이제 갈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갈등을 다각케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환혼이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써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원수야.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실제로 그냥 자기 혼을 갖고 있었다면 아무런 그런 재미가 없었을 것을 네. 환혼이 되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그 확대와 압축의 중간 과정에서의 어떤 한계가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30부작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제대로 만들려고 했으면 120부작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KBS 얘기가- 역사물인 줄. 이게 거의 용의 곡물처럼 해야 돼.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왜냐면 3대가 나와요, 3대가. 맞아요. 이게 그 옛날에 처음에 그 얼음돌을 이게 끝났으니까 상관없잖아. 예. 얼음돌을 처음에 만들었던 서경 선생의 러브 스토리부터 시작해갖고.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 세대들과 그 세 번째 단계의 세대가 전부 다 아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이상의 200년이야 사실은. 그렇지. 거의 200년이야. 그렇죠. 200년 가까운 역사가 그 드라마 한 편에 소속돼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마지막 3대째 사람을 중심으로 키워올린 거거든. 그렇죠. 네. 옛날 중국이 했으면 서경 선생이 저기 그 진씨 집안 무녀 만나 사랑하다 죽은 장면까지 네. 전부 다 그 꺼내놨을 거고 그럼 그래서 120 120부를 만들지. 맞아, 120부를 만들고도 남을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압축해가고 가는 과정 중에 과거를 갖다 중간중간 꺼내가면서 인물 단계로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압축을 잘한 작품입니다. 오. 홍자마가 중국 가서 이거 만들었으면 이걸로 10년 이상 대본 뽑아 먹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중국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 그래서 대호국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야. 아. 근데 내가 보기에 이제 지금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어느 국가도 아닌 대호국을 만들어낸 거는 이거를 단순하게 어떤 한 나라의 역사나 이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무국적이기 때문에 멀티버스로 통용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그림을 만든 건데 네. 이 그림 안에 매여져 있는 건 딱 그거예요. 작은 사랑.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이성 간의 사랑하고 네. 이게 대의의 사랑하고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선택과 대의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갖고 꾸준하게 이걸 던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서양 드라마는 개인을 선택해갖고 맞아요. 개인을 먼저 선택해요. 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대의가 건져져. 얻어 걸린 거네요. 얻어 걸리는 거지. 정말 나는 대의가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의까지 건져내는 게 서양식이라면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꼭 작은 사람 희생해요. 아, 그죠.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 하면 작은 사랑까지도 완성을 시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또 DNA가 K-드라마라는 게 그렇지. 중국이라면 어떠냐면 대의를 희생하고 그걸 나중에 기려. 아.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개인의 거를.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랑이 있었지. 과거를 회상하고 이러면서 개인의 행복은 희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중국식이야. 일본식도 그러고. 그런데 한국은 유일하게 이 두 개를 합해. 다 해. 권선징악이 일어나. 네. 30부작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 그러니까 악인들 빼곤 한 명도 안 죽어. 그렇죠. 심지어 둘은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그렇죠. 죽었다가 살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죽었다가 살아서도 결혼 또 해. 아, 그쵸. 결혼까지 가야지 화해가 되는 거야. 헤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그 안에 등장했던 모든 주인공들이 다 사랑이 이루어졌어. 다 행복했죠. 해피엔딩. 심지어 주인공이랑 엮였던 연인들도 다 제각각 짝을 찾는다. 그러니까. 그죠. 정말 퍼펙트한 행복이야. 그럼요. 나쁜 애들은 심지어 전부 다 회개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다 착해져요? 그리고 회개 안 될 애들은 그 어렵던 애들이 한 방에 타 죽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통쾌한 결말은 야. K 드라마 아니면 이뤄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급작한 전개야. 29부작 답답하다가 30부 한 방에 다 해결하네? 이럴 수 있지만 이게 한국 드라마의 매력이야. 한국 드라마의 또 다른 매력이 하나 이번에 나타났는데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환원을 가지고 뭘 만들까 하고 굉장히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환원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을 갖다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초반에 일부를 보면서 이게 계속 연애만 하고 있는 거야, 환원 갖고. 그러더니 환원 갖고 결국 하는 게 기억상실증이야. 현대로 오면은 기억상실증으로 할 거를 환원 갖고 만드는 거예요. 야, 쪼잔하다. 이걸 갖고 왜 기억상실증의 장치로 쓰나? 그랬는데 이제 2부에 가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긴 했어요. 사실 해소되긴 했는데 일부에서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갈등의 원인들을 말하자면 뭐 풀어놓고 정리하는 단계였다고 하면 2부는 시원시원하죠. 예. 단순하게 슈퍼맨이 된 주인공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모든 갈등 요소들을 개인적 능력으로 싹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1부 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잡한 뭐 사회 드라마, 뭐 가정 드라마 이런 거였다면 2부는 히어로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2부가 훨씬 좋다라는 거지. 시원시원한 느낌. 아무튼 그런 그 1부와 2부에서도 특색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라보는 재미가 있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K 무협, K 그 판타지에 기억될 만한 하나의 세계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좀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대호국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관은 홍자매가 조금 더 확장시켜볼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프리퀄 만들어주고 그렇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경 저 누구야? 애초에 그 선생 얼음돌 만든 서경 선생. 서경 선생 얘기 프리퀄로 좀 만들어야 돼 이거. 근데 이제 저는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내가 보기엔 제작비 투자를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오. 그래갖고 CG도 잘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좀 조잡한 면도 있고요. 사실 지옥 같은 CG는 너무 심한 거고, 그렇죠. 환원 같은 CG는 너무 애니메이션이었단 말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주인공도 너무 신인들을 위주로 썼어요. 그쵸. 대표적인 한류 어떤 탤런트 한 명이 등장을 안 한단 말이야. 네. 그리고 세트장도 처음엔 신선했는데 나중에 너무 지겨워. 분명히 큰 도성이고 하나의 국가인데 대호국인데. 대옥 지도 빼고는 건물이 4개밖에 안 나와. 4개밖에. 진여원, 궁궐, 그다음 송림, 또 하나 뭐지? 저기 우기네 집. 예, 맞아요. 딱 4개밖에 안 나와. 세트장은 아침 드라마 수준이에요. 그렇지. 그냥 세트장 아침 들어간 수준인 거고 제일 아쉬웠던 거. 연기 못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 액션이 너무 후져. 그러니까 막 와이어도 매달아갖고 막 날리고. 막 퐁퐁 날리고 2단 옆차기 하고 막 칼이 챙챙하면 막 불꽃도 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누구예요? 낙수가 네. 실력을 회복해가지고 화조를 잡는데 비주얼이 그것밖에 안 돼. 전부 그냥 CG로만 덮었지. 실제로는 액션이 좀 이렇게 네.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배우들이 아마 액션을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네. 역량이 부족했던 점도 있어. 잘생기긴 했는데 연기 경험이 미천해서 그랬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 결국 돈이 좀 있었고 네. 제작 기간 이게 액션 스쿨 1년 보내야 되거든. 그거 하려면. 아, 준비하려면. 그리고 애들도 예를 들어 여기 송중기라든지 이병헌 하나 끼워 넣었잖아. 네. 그럼 제작비가 바로 2배 튀는 거예요. 그렇죠. 2배, 3배는 튈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회당 4억씩 주고 네. 30회를 넣으면 120억이 늘어나 버리는데. 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디테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척 이상의 수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쵸. 저쪽이 저렇게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게 없어. 제가 볼 때 근데 저렇게 칭찬하는 이유는 여주인공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여주인공이 무덕이냐, 낙수냐, 진부연이냐 너무 헷갈린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여주인공이 교체되는 과정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실망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이겨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네? 이게 1부하고 2부의 차이가 뭐냐면 1부의 무덕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여성이고 네. 자율적이고 네. 어떤 자기 개척 정신이 강한 리더였습니다. 네. 그렇죠.
2부의 진부연은 민폐 캐릭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민폐가 좋아요. 일단 뭐 액션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죠. 일단 크로존만 잡아주면 바로 그냥 추앙이 오는데 마음속으로. 도대체 스토리가 왜 필요하고 연기력이 왜 필요해? 눈만 어머 미치겠다. 진짜. 유튜브 옆에다 놔주세요. 저도 보고 싶으니까. 야, 너무 비교된다. 여기서 누구랑요? 여기서 지금 아이유에 대한 순정을 접는 겁니까? 그러게요. 사실 접었어요. 고윤정으로 갈아탔어요? 네, 갈아탔습니다. 아이유는 임자가 생겼으니까요. 정확한 인상이. 네. 아유, 정말로. 내가 장기호 때까지만 하더라도 참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갈아타려고요. 네. 이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면 이게 될까 모르겠지만 이종석 씨가 반지를 알아본다는 썰이 또 돌고 있어요. 네. 아이고, 기사가 나더라고요. 하루에 1억씩 썼다는 말이 있죠. 아무튼 이 여주인공이 교체가 된다는 건 진짜 악수 중에 악수였어요. 실제로 로맨스에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순간 뭐 남자라고 하면은 내가 그 남자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여성이라면 또 자기가 여자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렇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헷갈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는 지금 정소민이야, 고윤정이야, 아니면 처음에 잘렸다는 배혜은이야. 그래서 정소민 성형하고 나온 거야 뭐야? 이렇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몰입감에 대한 상당한 저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했던 건 작가가 그 정리를 잘해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정소민이 연기하고 있는 낙수가 들어가 있는 무더기는 무더기로서 주로 보이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무더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낙천성이라든지 또 발랄함이라든지 또 능청스러운 그런 어떤 사투리를 갖다 일부러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능청스러움 여기서부터 오는 매력들을 갖다 극대화시켰고 그리고 기억을 진짜 완전히 잃어갖고 그 죽었다 뭐 살아났잖아요. 네. 죽었다 살아난 그런 진부연인지 낙수인지 이렇게 돼가지고는 무더기가 아주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이 캐릭터에 와서는 오히려 하나씩 성장해가는 모습, 자기를 하나씩 찾아나가는 그러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남아있는 남자 주인공에 대한 운명적인 그런 사랑 이런 것들, 영혼의 사랑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존재할 수 있게끔 그 캐릭터라이즈를 잘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지 고윤정 때문에 용서가 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이종 고윤정 때문에 용서가 된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캐릭터가 좀 많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좀 살펴볼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일단 남자 주인공 장욱. 굉장히 매력적이다는 평가도 많고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왜죠? 예? 내가 이 장면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키스씬. 일부러 저걸 또 네, 받아서 애장하고 있지요. 네. 일단 그 무협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 중에 내가 다 싫어합니다. 모든 걸 혼자 다 가지잖아요. 예, 맞아요. 이 안에 있는 얘도 사실은 이제 혼자 다 가진 거야. 슈퍼맨인데 돈도 많고요. 심지어 여자들도 다 얘만 좋아해요. 네. 정말 짜증나는 캐릭터죠. 문제는 이제 이 짜증나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가 그럴만 하겠다. 라는 어떤 카리스마나 느낌을 보여주면서 소국이 가는 거지. 뭐 저 정도 생겼으면 뭐 저렇게 돼야지. 그래. 저 정도 카리스마면 뭐 내가 접어야지 뭐. 난 쟤한테 비하면 뭐 오징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키 큰 것 빼고는 그닥 그마만큼 대단한 캐릭터를 못 보여줬어요. 그리고 1편에서 더 그렇고 끝까지 그렇고 얘는 성격 파탄자입니다. 한 번도 어떤 영웅으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요. 네. 인생을 비관하고 염세주의적이면서 세상에 반항적인 캐릭터였어요. 그거를 일부의 무더기가 지금의 어떤 장욱으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장욱을 칼을 찔러 넣어갖고 얼음돌을 집어넣어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게끔 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2부에 이제 슈퍼맨으로 재탄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하려고 영웅적인 면이 없다는 거죠. 작품 전반에 있는
그 그림 안에 그려진 최고의 정의 구현자는 결국은 200년 전에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예언하고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비했던 서경 선생과 진설란? 진설란 그 무녀 진설란 두 사람의 그림대로 흘러간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즉 주체적이지가 않아. 사실상 그냥 150 뭐 200년 후에 요러한 또라이가 나타나서 내 전기를 받아서 얼음돌아 세상을 구하겠구나. 이 복잡한 사안은 이미 200년 전에 만들어서 진행해 온 건 거예요. 난 그래서 솔직히 이런 무기력한 주인공이 싫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게 싫어. 자기 의지 없이 구하는 게. 근데 아까 전에는 진부연이 좀 자기 의지 없이 민폐 캐릭터인 것 같다. 그건 이제 그것도 예비인 거죠. 왜냐면 얘가 똑똑했었으면 마지막에 진부연의 역할을 못했을 거고 마지막 화조를 그 봉인해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진부연은 무더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냥 몸을 잠깐 빌려 쓴 거인 캐릭터인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그 고현정이 연기했던 진부연은 낙수는 사실상 처음에는 의지의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민폐 캐릭터로 끝났지만 너무 이뻐서 추앙할 수밖에 없다. 네. 라는 결론만 남기는 그런 식의 알겠습니다. 매우 편향됐나요? 예, 편향됐지만 공감은 분석도 갑니다. 있겠지만 저는 이 장욱이라는 캐릭터에 특히나 많은 여성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 사람은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캐릭터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두려움들과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들 때문에 고민들도 있지만 그래도 끝내 그거를 선택해요. 누구 때문에? 여자 주인공 때문에.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런 남자 얼마나 괜찮습니까? 고윤정은 괜찮아. 근데 온달도 이런 온달이면 얼마나 좋아. 남자 주인공만큼은 뭔가 이러한 심리 변화라든지 본인의 어떤 잠재된 어떤 인간적인 갈등 같은 거를 외면으로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뭐 이병헌 싫어. 아무튼 그러니까요. 생각 안 나면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유아인 같은 연기력이 좀 되는 그 정도 배우가 깊이는 있어야 해줬으면 된다. 좀 좋았겠다. 솔직히 서운한 이제 거지. 제가 보면은 그 유아인 같이 막 너무 많은 걸 알고 뭐 내가 말실수를 하면은 바로 그 교정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보다는 약간은 모자란 데가 있어요. 모자란 데가 있는데 뭐 하나 시키면은 잘한다? 그리고 그거 하나씩 해놓은 거를 갖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해. 그러면서 성장해. 그래갖고 어느 날 봤더니 온달 장군이 됐어. 세상에. 이런 캐릭터 좋지 않습니까? 키우는 맛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 맛에 저걸 본 거야, 화면을. 아유, 내가 답답해 죽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이 본 무협지인 거예요. 맞아. 이건 여성한테 만족시켜주는 무협지야. 여성이 본 무협지로서 장욱의 캐릭터는 탁월했다. 남자가 보는 무협지로는요, 거기 있는 여자들 1, 2, 3, 4 부인으로 다 취해야 되고요. 나중에 왕 돼야 됩니다. 액션도 화려해야 되고요.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생각하는 게, 슈퍼맨은 왜 지구 정복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스파이더맨은? 아니, 그만한 능력과 역할이 있는데, 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서양식 히어로물에 걸쳐놓고 보잖아요. 얘는 약간 배트맨이나 그 아이언맨과예요. 그러니까 별로 세상을 구할 마음이 없는데 돈은 많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떠밀려서 세상 구하고 있는 그런 염세적인 히어로인 거거든. 난 그래서 얘의 그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태도가 참 많이 아쉽더라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주체적이지 않은 영웅인데다 연기력도 아쉽다라고 그렇지. 얘기하셨는데 연기력이 난 너무 아쉬워. 저 키스 장면 좀 틀어주세요. 아니 그렇다면 여성 배우들의 여배우들의 연기력은 어땠다고 보시나요? 고윤정 배우 그리고 정소민 배우. 저는 기본적으로 정소민 배우나 고현중 배우나 연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나 하나만 연기를 해도, 그러니까 어느 캐릭터 하나만 연기를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게 연기인데 지금 사실은 혼이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두 사람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을 연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부터 봉인되어 있던 어떤 또 다른 자아가 솟아나오는데 이게 쉽습니까? 세 명을. 세 명이에요, 세 명.
그러니까 정소민 배우가 왜 잘한 거죠. 진짜 연기 잘한 거죠. 그 많은 걸 잘 뭐라고 해야 돼 빌드업을 해놨다. 정소민의 빌드업이 없었더라면 고윤정의 설득이 더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윤정 좀 편하게 간 면이 있어요. 그렇죠. 신동 일관 나는 몰라요로 갔으니까. 그런데 이 고윤정 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몰입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과 드라마에서 예. 봤어. 예. 80분 드라마라는데 18분에서 20분 이게 클로즈업이야. 이야, 그런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만. 맞아요. 저기요 팬심은 잠깐 접어두고 지금 네.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몰입감에 대해서는 하나를 딱 잡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배역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인격체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기억이 전혀 없고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심장이 움직이는 건 있다. 요거 하나를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참 탁월하게 잘했어요. 근데 참 저는 아까도 이제 주인공 관련된 얘기 하는데 여주인공 얘기했지만 사실 이 안에 모든 여주인공들이 이쁘기만 하지 연기력으로 뭔가를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는 캐릭터가 진짜 한 명도 없었어. 네. 김부연 동생으로 나왔던 그 친구도 아마 걸그룹 출신인 걸 알고 네. 있는데 그냥 비주얼인 거고 심지어 그 엄마인 박은혜도 무슨 연기력보다는 화장과 그 화려한 장신구를 통하고 100% 여주인공 비주얼만 때리지. 오나라가 있었잖아요. 오나라님의 연기는 오나라님도 비주얼이 화려하잖아요. 비주얼로 하면서도 그나마 제일 대사 많고 예. 역할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조금 돋보일 뿐인데 나는 김도주 역할 너무 좋았어요. 조력자 김도주 예. 캐릭터. 그리고 조재윤도 연기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조재윤은 조재윤은 진짜 칭찬할 만합니다. 진짜 빌런. 빌런으로서 아주 존재감을 갖다 과시했고 어떻게 보면은 조재윤과 그 김도주의 연기 대결이 서로 부딪히는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뭔 조연들을 갖고 지금 연기 평가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주 돋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갑자기 조재현 배우를 보면서 네. 도깨비에 이 파국이다라고 하는데 김병철 아, 그 사람이 딱 겹쳐 보이더라고. 바꿔서 했어도 정말 파격적으로 잘했을 것 같은데 네. 조재현 배우의 어떤 그동안에 내가 봐온 건 워낙 코믹 캐릭터가 강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악역인데도 그냥 웃겨. 기본적인 배어 나오는 이미지가 맞아요. 약간 개그스러운 맛이 있어갖고 그 빌런의 느낌을 100% 못 살린 게 참 안타까운 거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이 조재현 배우가 이번에 보여준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몰입력은 빌런으로서 충분히 작동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갈등 구조를 명확하게 좀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진무의 역할은 상당히 좋았다. 아마 그런 출연 생각합니다. 비중 시간으로 따져놓고 보면 주인공 장욱이랑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나중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일부에는요. 아무 진짜 의미 없었거든. 회에서 언제 나오지? 저 사람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2부로 가서 굉장히 그 연기력으로 네. 진짜 자기의 영역을 더 확장시킨 그런 따져놓고 배우라고 보면 생각합니다. 이 모든 혼란의 주역을 진무가 한 50년 가까운 시간을 처발라가지고 그렇죠, 했죠. 2대에 걸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근데 진무도 딱히 목적은 없어요. 굳이 왜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누님을 조지고 세상을 불태워 버리려고 했던가. 뭐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늘 말하지만 왜 이렇게 불편하게 권력을 취하냐고. 빠른 방법이 있는데 빠르고 왕하고 쉬운 환원을 방법이. 해버리거나 환원을 조건으로 왕하고 딜을 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왕 꼬시고 왕자 꼬시고 어렵게 해가면서 환원님만 다 털리서 또 만들고 막 이런 그걸 하면서 역으로 따져놓고 보면서 참 용 쓴다. 정말 악인도 힘든 직업이구나. 내가 보기에는 진보가 제일 부지런했어. 그 안에 있는 인생들. 아니 연기 구멍을 조재윤 씨라도 채워주셔야 하니까요. 그럼 어쨌든 합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뒤에 좀 맞습니다. 잠시 나오고 있는데 네, 조재윤 배우님. 전 최근에 영화 영웅에서 봤기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튀어. 네, 거기서 만두송을 부르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빌런이셔가지고.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드라마 속에 있는 상징과 의미를 조금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핵심 소재. 환호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하나는 욕망인 거죠.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환원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보다 잘생기거나, 나보다 부자거나,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의 위치를 혼을 바꿔서 내가 탈취하는 거잖아요. 도적질이거든요. 네. 사실 그게 되기만 한다면, 네. 저도, 바로 뭐 이동욱 씨나, 이런 분이랑 환원하고 싶어요. 얼마나 인생이 편하겠어. 그런데 저는 이게 비일비재하게 현대에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구조죠, 현대에서는. 아니요. 판타지기 때문에 가능한 아니, 거지. 현대에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요? 뭐 예를 들어서 빌라왕 이런 거 보면은 저는 환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봐요. 아니, 사람- 실소유주가. 실소유주가 마케팅 그 사람의 없다는데? 실소유주가 그 사람의 바지 사장으로 그 사람을 내세워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이고 네. 모든 부는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이런 게 환원의 상징이 아닌가 생각이 이게 들어요. 약간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거예요. 그냥 뭔가 그쪽 사람으로서 그쪽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말하자면 성취고 성공이고 그것만이 한꺼번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길이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직을 하는 이유를 뭔가 설명하는 것 같은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기본적으로 혼을 바꿔서 새로운 인생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상상이겠지만 저는 이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히려 저런 환원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풀어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금전이나 권력 지금- 만능주의를 예. 비판하는 거예요, 환원 자체가. 지금 현재 권력자들이 전부 자기가 싱싱한 몸도 얻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여자도 취하고 싶어서 직무한테 원래 환원을 시켜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저 주인공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은 진짜 이 사회도 저 환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 금전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냉철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의식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세에도 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줄리에서 김건희와 그것도 환원하신 맞아요. 분도 있고. 현세에서는 맞아요. 신분 세탁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죠. 윤석열 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환원이 된 분이 있거든. 예. 이런 사람들은 집착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그렇게 얻어진 그 비정상적인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고 추해지고 무엇이든 희생해서라도 이거를 지켜내고 말겠다는 그 욕심을 보여주거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이라이트에 가면 유준상 씨가 박진으로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회유를 하잖아요. 너도 우리 그룹에 껴라. 김도주도 살려주고 영원한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는 거기서 정답을 말해주거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이고 내가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하지 않고 그걸 깨트려야 되는 게 정의인지 알기 때문에 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답을 주거든요. 그게 제일 멋있었어. 진짜 멋있는 대사 환원 아닙니까? 최에서 최고의 장면이에요. 예. 살리고 싶지. 미쳐 돌아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러고 싶다. 그렇다 해도 나는 너희들이 하는 짓을 막을 거다. 위선이라 비웃을 자격이 너희에게는 없다. 환원투에서 최고의 장면인데 주인공의 장면은 아니었네요. 그렇지. 주인공은 그런 생각이나 대사를 내뱉을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박진 정도 되니까 하는 거지. 의미 있는 대사는 유준상 씨가. 그런데 저는 이게 난 정말 상징적이었고 나는 박진처럼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뭐 그런 무리를 아니, 왜냐면 무리수를 두고 그러세요. 이거 우리가 똥 다 싸질러 놓은 거야. 환원수를 만들어서 환원인들을 그 용납한 게 우리야. 솔직히 말해서 환원 해가지고 엊그제까지 학생운동 하다가 그 다음에 한나라당 들어가는 지금 이분면 만들었잖아. 그렇지. 걔들이 지금 당대표 하고 하려고 걔네들 하는 거 다 아니야? 처리하는 거 우리가 586이라고 뭐 불리는 세대들이 마무리해야 될 일이야.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세월호에서 죽고 이태원에서 죽는 거를 막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진처럼 돼야 된다. 우리가 모두 박진처럼 살자. 근데 송 작가가 싫어하네. 나는 뭐 액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갑자기 환원에서 고윤정과
아니 뭐 고윤정 정도가 해준다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변절할 마음에 그 그런 갖고 것 돼 같아. 있어요. 네, 일단 갖고 와봐. 일단 조건을 들고 와봐. 자, 다음으로 얘기할게. 넘어갑시다. 자, 안 돼. 자, 송 작가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볼 내용은 바로 화조입니다. 네, 세상을 화조. 멸망케 하는 불타는 새. 이 화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폭탄 아니죠? 그렇죠. 핵폭탄. 저도 핵폭탄이라고 생각해요. ICBM에 탑재되어 있는 핵폭탄이 네. 즉 이걸 가지면 막강한 권력이 될 수도 있지만 공멸을 부를 수도 있는 그렇죠. 이른바 딜레마를 갖고 있는 최종 무기라는 거죠. 예. 하지만 갖고 싶어 한다는 거야, 권력자들은. 네. 내가 이걸 가지면 아무도 나를 못 건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조가 터져가지고 멸망시키는 세상, 그건 핵에 의존하는 안보와 그렇죠. 핵으로 뭔가를 권력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정말 힘 있는 시사적으로 자가 더 큰 힘을 갖고 홍자매가 그걸 휘두르는 게 어떤 건지. 사실은 판타지를 그려내요. 항상 그렇지만 그 판타지를 그려내는 것 가운데서도 지금 오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건드리거든요. 화유기 때도 그랬고 호텔 델루나 때는 또 어땠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개인들의 어떤 갈등들을 해소하고 정리해주는. 특히나 소수자들의 아픔들을 갖다가 이 호텔 델루나에서 굉장히 많이 잘 그려냈거든요. 지금 화조를 막아야 되고 화조가 진무 같은 자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들어가게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빨리 이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제 타격하겠다고. 그러니까요. 헥헥거리고 있는 저런 자가 실제 핵을 갖게 된다고 치면 큰일 나는 거죠. 세상이 정말 불타버릴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무협 판타지인데 환혼, 뭐 그리고 화조 이런 상징성도 담고 있는 자랑스러운 K 드라마 환혼. 마지막으로 혹시 두 분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K 드라마의 네. 기본 덕목으로 우리가 꼭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서양에서는 더더욱 없고요. 동양에서는 그걸 희생이 아니라 마땅한 도리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은혜를 입었잖아. 그러면 네 목숨 내놔야지. 이건 희생이 아니거든요. 거래지, 거래.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희생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가 준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값을 치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대가 없는 희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대가 없는 지켜지고. 희생. 아까 말씀하셨던 대의를 지키기 그렇습니다. 위한 희생 같은. 예, 박진 의미겠죠?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이게 정의다. 이게 정의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식들의 세대를 위해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하겠다. 김도주가 있는데 문을 닫아버리는 그 냉정하면서도 그 뭔가 갈등은 만일 그 김도주가 다른 드라마 같으면 죽은 걸로 끝났을 텐데 맞아요. 정말 K 드라마니까 살려준 거야. 어쨌든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가슴을 자극하고 또 각성을 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네. 우리 K-드라마에 있는 그 공통된 DNA예요. 실제로 헤어질 결심에서는 탕웨이가 희생을 하는 거. 그 희생을 어떻게 보면은 넉넉고 방치했던 사람이 뒤늦게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그 희생을 통해서 거듭나서 탕웨이가 하고 싶었던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 드라마들을 많이들 보시면서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감동 깊어서 그냥 사족을 하나 보태고 싶습니다. 진짜로 정말 너무 좋으신 얘기예요. 우리가 5.18이 없이 세월호가 없이 이태원 참사가 없이 왜 국가가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한가에 대한 교훈을 알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소수의 희생,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대의를 이루려고 하는 세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가 끝나면 아이들이 바다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정조사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환생을 해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이번에 보여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만 드라마 안에서 그걸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편한 거죠. 그거를 구현해냄으로써 보긴 봤지만 안에 담겨 있었던 주제의식들
조그마한 희생도 정말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장욱과 진부연이 살고 있는 요괴를 잡아주고 나라를 지켜주고 똑똑한 왕이 욕심 없이 치세하는 그 대호국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대호국이 대한민국이랑 비슷하게 읽힌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모든 세계의 콘텐츠는 통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좀비 전문 드라마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좀비가 어디 있었습니까? 좀비란 상상조차 못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가 도깨비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뭐 그 사극을 만들면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거야 하고 거품을 뭅니다. 네. 이번에 만들어진 환원 같은 것도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인기가 올라가면 중국이 거품을 물겠죠. 중요한 건 복식이나 형태라든지 그런 플롯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누가 주도해서 만들고 누구의 중심으로 해석해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중국은 전통적인 걸로 대작들을 만들어서 뭐 삼국지도 만들고 왕후화도 만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일본은 세계적인 걸 한다고 하다 깝죽거리다가 흉내만 내다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계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받아들여서 한국적인 걸로 발류에이션해서 다시 꺼내놓고 이걸로 다시 한번 새로운 유행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한국 컨텐츠의 제작 능력과 창조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환원 같은 이런 재밌는 드라마, 네. 고윤정 같은 이쁜 배우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히트 칠 거예요. 네. 치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고윤정 팬클럽 어디 언제 생기나 이미 생겼어요. 가면 빨리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계적인 컨텐츠를 바이레이션 해가지고 뭐 레귤레이션 한 거예요? 뭘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개성을 하고 그러십니까? 네. 자, 어쨌든 자랑스러운 K-드라마 환혼. 원래는 저희가 K-콘 토크 끝나고 나면 이거 보지 마세요 하는데 환혼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 K 콘텐츠입니다. 훈훈하고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까 희생, 그리고 희생에 관한 그 키워드 네. 꼭 한번 현재 사회하고 비교해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송작가TV K-콘 토크 보시고 환원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K-콘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는 고민해 볼까요? 네, 다음 주에 만들면 추석 특집이 돼갖고 설 특집이요. 다음 주에 만들면 이제 설 특집이 네. 되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그 시즌에 마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발굴해서 알겠습니다.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옛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수 전빵 오픈했는데 많이 좀 놀러 아, 왔어요. 맞아요. 성수 전빵 거기서 결국은 송작한 몸을 팔고 있습니다. 저희 분점이죠. 네. 분점은 잘 되고 있는데 분점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성수 전빵에 얘도 있나요? 네,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곧 들어갑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K-콘 토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